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의 온기는 하루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역대 가장 긴 화기애애한 만남이었다고 평가됐지만 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분위기가 다시 싸늘해진 건데요. 문재인 정부가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예비비를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고 청와대 관계자 역시 용산 이전 협조 제공은 틀린 표현이라며 용산이라는 지역을 명시한 적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수위가 새로운 안을 제시할 때까지 예비비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용산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입니다. 4월부터 전기요금이 소폭 인상됩니다. 한국전력이 발표한 4월 전기요금 인상분은 킬로와트 시당 6.9원으로 지난해 결정된 인상 계획에 따라서 기준 연료비가 4.9원, 기후환경요금이 2원 오르는 건데요.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 월 평균 전기요금은 2,000원 넘게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해 한전은 5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는데 올해 연료비 인상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해서 한전의 적자가 20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채우게 되는 만큼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산부인과 지하 1층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불이 나자 이 건물에 있던 산모와 의료진, 신생아 등 1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불은 산부인과 건물 3개동과 숙박업소, 차량 10여 대를 태운 뒤 3시간 만에 꺼졌고 이에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만 7천여 명을 기록해서 전날 18만 명대에서 단숨에 2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9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494만 6천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은 총 4,447만 8천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총 3,266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전국 봄비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도에서 12도,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0도 선이 예상됩니다. 한절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또 비 소식까지 나와 있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3월 30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고요. 연예 소식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김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항상 떨리네요. 네, 연예부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린 남자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오빠 그러니까요. 그렇죠. DJ DJ 오빠 느낌. 우리 오늘 추억 속으로 한번 가는 건가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는 오늘을 고정해 주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오늘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죠. 박스 오피스부터 갈까요? 네. 자,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박스오피스 순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는 문폴이고요. 4위는 더 배트맨, 3위는 극장판 주술회전 제로, 2위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대망의 1위는 뜨거운 피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추운 겨울이 가고 완연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의 웃음꽃을 되찾아줄 수 있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영화는요. 최대 시속 50km로 달리는 차와 함께 보스에 사라진 슈퍼카를 찾는 한 남자의 사연을 담은 버라이어티 추격 코미디 영화입니다. 바로 스텔라인데요. 슈퍼카가 사라지는 사건과 동시에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어 흥미진진하고 아슬아슬한 추격전을 벌이면서 긴장감을 유발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텔라가 자동차 저건데 그렇죠. 1980년부터 90년대 요때까지인가요? 저 스텔라 대단한 차였는데. 맞아요. 이 공개된 영화 속 올드카 1987년을 배경으로 그 레트로한 외형과 색감 여기다가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옛 번호판 이걸로 시선을 사로잡는데 세상의 영화 속에서 보면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 창문도 그냥 문도 잘 열리지 않는 옵션 제로의 자동차라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손호준 씨가 주연을 했는데 이 영화 스텔라의 권수경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텔라를 왜 소재로 삼았느냐. 한때 국민 자동차였던 이 스텔라에 대한 추억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다. 이 작고 왜소한 이 올드카 스텔라가 가진 이 노스텔지어의 감성이 우리 영화 속 에피소드들을 가장 잘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했다. 얘기하면서 이 스텔라를 통해서 우리 특별한 공감대 형성해보자 강조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은 출시가 중단된 올드카잖아요. 우선 이 스텔라를 어떻게 구했을지가 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온 지가 40년 가까이 된 차인데다가 단종도 굉장히 오래전에 됐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개발 단계부터 전국의 모든 중고차상을 수소문한 끝에 간신히 전국에서 딱 2대의 올드카를 확보를 해서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올드카인 만큼 언제 이 차량이 안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전문 차량 정비 기사가 상주했었다면서 차량에 대한 이 비하인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동 기어 말고 이렇게 일단. 그쵸. 이거 운전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문 이렇게 열 수 있어요. 맞아요. 예전에 창문 이렇게 열었어요. 아, 기억나 이렇게. 네. 자, 이 봄에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 보시면서 한번 크게 웃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요? 네, 두 번째 영화는요. 효자 코스프레하는 아들과 가족 코스프레하는 요양보호사 사이에 낀 85세 정마림 여사의 선택을 그린 휴먼 가족극 영화 마림 씨를 부탁해입니다. 영화 마림 씨를 부탁해는요. 데뷔 65년 만에 첫 주연이자 스크린 현역 최고령 주연 배우로 등극한 김영옥 선생님의 배우 연기 내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족극이라는 장르 특성이 있으니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겠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달라지고 있는 가족 관계,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평생 끼고 살면서 다 줄 것 같고 자식은 받기만 할 것 같았는데 부모가 나이 들면서 자식은 부양의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받았던 자식 부모를 잘 모시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김수현 씨가 말한 요양보호사가 대신해서 이제 엄마를 모셔주는 상황이 된 건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친정한 가족의 의미가 뭐냐, 정말 혈연 관계만 가족이냐, 대양 가족에 대한 어떤 따뜻한 시선을 담았어요. 그래서 21세기 어떤 가족 드라마의 새 장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정말 김영옥 선생님은요 충무로에서 또 국내에서 가장 핫한 할머니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이 마림 씨를 부탁해가 생애 첫 주연을 맡으신 거잖아요. 네,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전국에서 가장 요경기를 잘하는 할머니, 할미넴 캐릭터로도 20, 30대, 40대의 사랑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데요. 김용옥 씨는 윤여정 씨 그리고 남은희 씨와 일명 실버 트로이카 체제를 형성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이 예고편이 SNS에 공개됐을 때 조회수 77만 회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인기 동영상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이 10대부터 40대까지 정말 많은 연령층의 누리꾼들에게 고른 사랑을 받으면서요. 김용구 씨의 이 할메니얼 트렌드 파워를 보여주는 이런 일화가 되기도 했죠. 할메니얼이 요즘에 또 트렌드인데 네. 할머니하고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더한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할메니얼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할머니의 어떤 사투리가 할매잖아요. 네. 할매와 이 밀레니얼 세대를 합성한
할매니얼이라고 나온 거예요. 최근에 2030도 중심으로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음식이라든지 또 이런 스타일을 따르는 뉴트로가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게다가 또 김용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또 광고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이 할매니얼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다 할 수가 있는데요. 스크린에서도 이 활약이 이어갈지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화 마림 씨를 부탁해, 즉 우리 엄마를 부탁해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또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요? 먼저 아들을 이 김영민 씨가 연기를 했는데 차라리 나보다 더 가족 같은 요양보호사 당신에게 우리 엄마를 부탁해 이런 뜻이 첫 번째라고 하고요. 두 번째 요양보호사는 연기파 배우자 박성현 씨가 맡았는데 그래 차라리 덜 후회할 수 있게 엄마를 나한테 부탁해 이런 또 입장이고 세 번째는 바로 엄마의 입장이에요. 김영옥 씨가 연기했죠. 가족이 뭐 별거야 오래 살고 볼 일이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랑 함께 사는 요양보호사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엄마를 잘 부탁해. 요 세 가지 의미를 봐도 뭔가 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림 씨를 부탁해라는 영화를 통해서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영화는요? 네, 세 번째 영화는요. 나이를 잊은 대한민국 노장들의 행보에 힘을 보태는 영화. 실버 트레이커 중 한 명, 좀 아까 나왔던 나문희 선생님에 관한 영화입니다. 바로 I Can Speak입니다. 이 I Can Speak는요. 민원 건수만 무려 8,000건, 구청의 블랙리스트 할머니와 오직 원칙과 절차가 답이라고 믿는 구급 공무원 두 사람이 영어를 통해서 운명적으로 엮이게 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나문희 선생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옥분 역을 맡아서 웃음과 감동을 넘나드는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이 영화가 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 하원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이 실화를 모티브로 만들어낸 휴먼 코미디 극입니다. 개봉 당시에 관객들의 엄청난 호평 그리고 입소문에 힘입어서 흥행 상승세를 이어간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니 남은 씨는 얼마 전에 노래하는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쓸쓸했던 지난 날을 이러는데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이 뭉클해?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목소리 그렇더라. 한 번에 저는 사실은 그 문장 한 두 문장 정도 듣고 바로 눈물이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지금도 소름. 남은 씨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딴 데로 쳤는데 다시 영화로 돌아왔어요. 이 영화로 최고령 여우주연상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나문희 씨는 데뷔 56년 만에 2017년 청룡영화제에서 이관왕 여우주연상을 얻게 됩니다. 당시 77세로요. 이는 청룡영화상 역사상 최고령 수상자라는 엄청난 기록으로도 남았습니다. 이어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이렇게 내로라 하는 굵직한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면서 총 14개의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안게 됐습니다. 네, 그 청룡 영화상에서 수상 소감이 또 굉장히 인상 깊었잖아요. 네. 정말 어머니의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종교 통합적인 인사를 남기기도 했고 또 여자 배우들의 자존심이라기보다 할머니들의 희망일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감동의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예, 연예가 소식 먼저 영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현 씨 의상이 네. 힌트를 정확히 알려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네. 음악다운 DJ 오빠. DJ 오빠인데. 네, 오늘 뭐 대놓고 힌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오빠가 되고 싶은 현입니다. 오늘은요, 그때 그 시절 소녀들의 마음을 정말 그 심장을 바운스하게 만들었던, 가슴 뛰게 만들었던 레전드 가수 오빠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스타 주민의 주제입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오빠들입니다. 네. 예인님 씨 혹시 좋아했던 오빠 어떤 저는 오빠가 있나요? G.O.D 오빠들. 너무 힘들 때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가사를 들으면 막 줄줄줄 외워요. 모든 노래.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다고 하시고 그때 좋아했죠. 어머니는 짜장면 자
노래 잘하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 아저씨들이 그 짜장면 노래 참 좋아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의상에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노란색 저는 잭스키스 오빠들 노란색 그렇구나. 우비를 입고 학교에 등교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요즘 팬들은 투표해주세요라고 우리 오빠들이 얘기하면 우리 투표해야 돼 이러면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 앨범에 나오면 같이 홍보를 하기도 하고 오빠가 기부를 하면 우리도 같이 기부를 하기도 하고 뭔가 팬클럽이라는 이름 하에 행동을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 팬클럽이 없을 때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팬클럽 없었어도 각 반에 우리 또 팬들의 이 무리가 네.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용필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장기 집권을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쪽이었냐면 김수철 씨 좋아하는데 없어지세요. 이용 씨 좋아하는데 없어져. 김종찬 씨도 있었어요. 또 근데 없어져요. 그럼 또 요거만 있느냐? 한때 또 박혜성 씨 막 인기 있을 때 저는 김승진파. 우리는 이렇게 누구파 해서 운동의 이상으로 치열했어요. 자, 오늘 그 시절 그 오빠를 추억하면서 네. 정말 추억 여행을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오빠들 네.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스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코, 입 퀴즈입니다. 자, 쭉 나왔는데요. 와. 어렵다. 좀 저는 어- 좀 어려워. 제가 봤을 때 예인 MC는 거의 모른다고 봐도 그럴 것 같고요. 그 시절 그 오빠면 딱 알 수 있겠다 싶었는데 좀 헷갈리네요. 좀 힌트해드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재용 MC님, 우리 홍준성 기자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1990년 데뷔 3개월 만에 정말 가요계를 들썩들썩하게 만들면서 최정상의 가수가 된 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최정상의 가수가 된 후 3개월 만에 돌연 입대를 하게 되면서 많은 소녀 팬들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아프게 했던 그분입니다. 90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저는 좀 어렵네요, 오늘 거. 네.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네. 예인 MC를 위해서 조금 힌트를 더 드리면 군대와 관련된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우리 홍정선 기자님이 알고 계시는 그분 맞죠? 맞아요. 군대. 네. 이분의 일단 눈이 군대 갈 때 굉장히 우리 그거 타야 돼요. 그 굉장히 기차. 차가워서 군대면 저 군대 갈 때 불렀던 노래. 최백호 씨. 우연 담배요. 조금만 나이대를 나이가 내려주시면은 조금 더 내려주세요. 조금만 내려주시면 괜찮을 것 나이대. 딱 그 같은데 노래 부르고 갔어.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네. 이분의 노래가 거의 뭐 입대 송별회송으로 90년대쯤? 그렇죠. 예, 90년대에 불렀던 누군가의 가슴을 굉장히 어떤 아련하게 만들었던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90년대. 90년대. 저 80년대 뭐 군대 노래 이름은 김강석 씨일지 몰라도 우리 네. 90년대 요분이었어요. 여분이었죠.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아리송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래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이거. 노래 아는데. 바로 나오죠, 그러면. 이건 뭐 대단했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지난했어요. 추억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들어보면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된 노래예요. 이거 딱 군대 갈 때 머리 자르면 진짜 어색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저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주점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잖아요. 네. 술을 네. 마시면서. 그래서 정말 누구 군대 간다 그러면 이 노래 정말 떼창했어요. 예인 MC도 이 노래는 알죠? 아니, 저 얼굴을 보고 몰랐는데 네. 이 노래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정말 가수 그럼 명곡이었어요. 이름은 아세요? 이름도 압니다. 자, 정답은 공개합니다. 정답 김민호 씨. 김민우 씨. 맞죠. 네. 1990년대 군대 다녀온 사람은 누구나 알죠. 네. 그 김광석 씨의 이등병의 편지와 함께 그렇죠. 정말 뭐 워낙에 인기였기 때문에 네. 물론 저는 아쉬우 그 못한 밤 우연 담배 연기 갔다 올게 군대 갈 때 그렇게 눈물이 나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당시에 뭐 군대는 성가치에 들어갔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03년 육군의 그 백두산 부대 신병 교육대에 있는 성당에서 우리 성당에서 나눠주는 성가책 있잖아요. 네. 거기에 실제로 이 노래가 실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네.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때가 이제 1990년인 거죠. 1990년은
이 김민우 씨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혜성같이 나타나서 인기를 싹 쓸어 담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이 버추얼 가상 공간에서 부활한 가요톱10 요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데뷔곡 사랑일 뿐이야로 5주 연속 바로 골든컵 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일 뿐이야를 밀어낸 노래가 있었으니 본인 노래예요. 바로 이 이병열차 안에서. 이게 대단한 거죠. 내가 5주 하다가 다시 또 내가 바통을 이어받아. 아, 나는 나와 경쟁한다 이건가. 그러니까 김민우 씨 노래 두 곡이 서로 1위 경쟁을 한 건데 그래서 무려 10주 동안 1위를 한 셈이에요. 김민우 씨가. 당시에 이 가요톱10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가수가 골든컵을 한 노래로 받은 뒤 다시 연이어서 쉼표도 찍지 않고 다시 나의 노래로 1위를 차지한 건 이 프로그램의 역사상 처음이었다. 대단한 기록이죠. 정말 대단했고요. 그리고 아주 순수하게 생긴 미소년 같은 느낌의 맞아요. 가수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죠. 네. 근데 이렇게 인기 절정을 달릴 때 정작 김민우 씨는 무대에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김민우 씨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민우 씨가 이 노래 제목,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이 노래 제목처럼 자신의 곡이 인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훈련소에 들어간 이후에, 이 군대에 들어간 이후에 알게 됐다고. 아니 그래서 노래 성공을 위한 마케팅으로 네. 진짜 입대했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대요. 그 맞는 얘기예요. 아, 그 소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김민우 씨를 발굴해서 가수로 데뷔를 시킨 이 제작자의 말에 따르면 앨범을 발표하고 한창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군입대 영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에 입대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다. 군입대를 연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고 군대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굉장히 그 뭔가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면서요.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를 군대에 보내는 신경이 어떤지 다른 사람은 아마 절대 모를 것이다. 마케팅 차원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본인 가수 김민우 씨의 입장은 조금 달랐어요. 물론 팬들은 마케팅 아니야, 소속사는 아닙니다 했는데 아니긴 아니지만 긴 것도 있어.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아니 이병열차 나서 이렇게 1등 하는데 왜 김민우 없어? 군대 갔대. 뭐야 진짜 이병열차 타는 거야? 이게 오히려 극적 효과를 줘서 더 인기를 끌었던 부분은 있지 않았나라고 김민우 씨가 살짝 인정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 그 공전의 히트곡의 그 수익금. 야, 그 김민우 씨 별로 못 가져갔겠네. 기획사가 가져갔겠네. 아우,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네. 게 아니 본인이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어땠겠어요? 그래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네. 내가 다시 인기를 끌리라. 제대해서 2집, 3집 내는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아이고. 어머 군대 간 기간이 너무 길었나? 그거보다 서태지가 등장했습니다. 아하.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92년. 네, 대한민국의 댄스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거죠. 예.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김민우 씨 전 재산 털고요. 여기다가 대출까지 얹어서 본인이 아예 녹음실까지 직접 차려서 음반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 잘 됐으면 좋았는데 세상에 엉뚱한 것에서 일이 터져요. 이웃이 가스 폭발. 이웃이 저지른 가스 폭발 이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게 바로 이 김민우 씨의 녹음실 옆이었고 호로로로록 전 재산의 대출까지 다 날아간 거죠. 그래요? 재산만 날린 게 아니라 대출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해요. 네. 정말. 근데 그때 고작 김민우 씨 나이가 20대 후반입니다. 어허. 아이고 얼마나 막막했을까.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또 안타까운 사연이 김민우 씨가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루 종일 라이브 카페랑 그리고 야간업소 4-5곳을 다니면서 하루에 무려 70-80곡의 노래를 불렀었다고 해요. 7-8곡을 불러도 목 상태가 굉장히 힘들 텐데 이렇게 힘들게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돈 1만 원이 없어서 이 친구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요. 암사동에서 강남까지 걸어간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이 어린 시절, 이 젊은 시절에는 돈 때문에 힘든 나날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제2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수입 자동차 딜러로
다시 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지금 잠들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힘들었는데 이제 직업을 바꾸면서 인생 역전이 된 케이스인데요. 30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김민우 씨가 뭔가 내가 다른 분야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게 바로 자동차 영업이었다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자동차 영업을 시작한 김민우 씨, 한때 판매왕으로 불렸고요. 지금은 현재 영업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녁에 일하는 이제 예술가로 살다가 아침형 인간 직장인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응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것도 영업사원. 근데 사실 이 김민우 씨는 이 영업사원으로 태어나게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됐던 일이 나 가수한 김민우였다. 이 기억을 지우는 거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유직이었다 보니까 넥타이 매는 법도 몰라서 아버지한테 넥타이 매는 법 배우고 1년 동안 차량 교육, 예절 교육, 교문 교육 이 막 온갖 교육을 받으면서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영업사원의 연예인 인맥을 좀 동원하고 이러면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었을 텐데, 그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네. 그래요. 주변에 연예인 많고 게다가 연예인 돈 많잖아. 아유 그래서 자동차 잘 판 거 아니야? 사실은 현실은 좀 달랐다 그래요. 일단 김민우 씨가 너무 활동 짧게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휴대전화 이렇게 자기 지인 연락처를 보니까 연예인이 많지도 않아요. 한 20명 정도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반응이 극과 극. 뭐 아니면 더. 누구는 잘해봐. 격려해주거나 누구는 좀 너 이거 뭐 이런 일로 갑자기 전화했어.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그래요. 근데 또 김민우 씨 자존심도 있는 거죠. 보세요. 나 요번에 새 앨범 내 이러고 전화한 게 아니라 저기 자동차 얘기를 꺼내니까 그러면 자신의 달라진 직업도 얘기해야 되죠. 게다가 지금 왜 가수왕을 그만두고 자동차를 판매하게 됐나. 내 경제 상황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자존심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연예인 통해서 판매를 많이 하게 된 거 아니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가수왕에서 판매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선 고객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병원이라던가 학원이라던가 회사라던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면 일단 갔대요.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데요.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포장마차에서 회식을 하는데 이 옆 테이블에 있는 술자리에 한 손님이 김민우 아니야? 김민우잖아!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 말을 거는 듯한 일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예전 같으면 김민우 씨가 예 이렇게 피했을 수 있는데 절대 이번엔 피하지 않습니다. 바로 술 한 잔 건네고 명함을 건네면서 차 보실 일 있으면 후배처럼 생각하시고 한번 전화 주세요. 이렇게 융통성 있게 얘기를 하고 대단하시네요. 사실 이 일로 이 술자리 그 소리를 친 분도 사실 머쓱하고 미안했을 텐데 그 주변 분들도 사람 괜찮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도 김민우 씨한테 어떻게 영업 활동을 했는지 몇 개 들었는데 네네.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판매왕이 되고 영업왕이 되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직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 절실함 이걸로 인해서 저도 이 판매왕이 됐다 싶은데 어느 정도로 빨리 근데 판매왕이 됐냐면 첫 번째 입사한 직장에서는요. 입사 1년 만에 최단기간 실적 1위 판매왕이 됐고 그리고 직장을 옮겼는데 거기선 심지어 입사 3개월 만에 1위를 하면서 가수왕에서 수입차 판매왕에 등극했습니다.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차 한 대잖아요. 판매왕이 되려면 이 한 대를 몇 대나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입차 업계에서는요. 한 달 평균 2대만 팔아도 저 직원 일 잘하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면 워낙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 김민우 씨 같은 경우에는요. 2006년 기준입니다. 무려 이 3개월, 이 한 달 만에 판 차의 대수가 8대래요. 어이구, 한 달에 8대. 한 달에 8대. 대단한 건데 이거. 네, 그래서 한 해에 통상 68대를 판 적이 있어요.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대전설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김민우 씨가 이렇게 판매왕이 되면서 승승장구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다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시련이 찾아왔어요. 맞습니다. 호사다마죠. 이게 2009년에 결혼해서 이제 가족까지 이뤄서 행복하게 사나 했는데 10년도 못 돼서 2017년에 아내가
병에 걸리게 돼요. 근데 그 이름도 어렵습니다.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 구증. 이게 난치성 질환의 일종이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면역 체계 이상이 오면서 폐렴으로 입원을 했어요. 우리가 폐렴인데 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겠지 생각을 할 텐데 불과 일주일 만에 가족 곁을 떠나면서 이 소식이 나중에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또 많은 분들이 아이고야 안타까워했었죠.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마음을 다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우 씨가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떠나보냈다라면서 굉장히 그 한스러운 마음을 나타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힘들고 너무너무 슬펐던 순간이 이 아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였는데 이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 아내의 팔에 20가지가 넘는 이 주사가 꽂혀 있는 걸 봤을 때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의식이 없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라면서 이 아내에 대한 뭉클한 마음을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 아내가 그리울 때는 통화 이 목록에 보면은 통화 예전에 그 녹음을 해놨었던 통화 내역이 있대요. 그걸 다시 들어보면서 그리웠던 아내의 목소리를 다시금 들어본다고 합니다. 네. 이 김민우 씨한테 딸이 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날 때 2017년에 겨우 7살이었는데 세상에 이 딸이 장례식 후에 돌아와서 김민우 씨 아빠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나 세탁기 쓰는 법 돌리는 법 알려줘. 내가 와이셔츠 빨아줄게 엄마처럼. 아이고야. 9살 딸이 엄마의 죽음 알 나이죠. 그죠? 그렇죠. 9살이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 김민우 씨가 근데 이 엄마의 죽음을 솔직하게 얘기했더라고요. 뭐냐면 보통 엄마 외국 갔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9살이면. 근데 중환자실에 데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저렇게 중환자실에서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혹시 잘 안 돼서 멀리 하늘나라에 가실 수도 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부모의 부재는 아이를 일찍 어른으로 만들죠. 네. 9살 딸이 뭐 일찍부터 이미 19살, 29살처럼 철이 들었네요. 이제 그래도 제법 컸겠네. 그죠? 네. 자, 김민우 씨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오빠는요? 자, 두 번째 스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타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 좀 눈치를 채실 것 같은데. 재명 씨는 어떠세요? 모르지요. 치아가 네, 치아가 고르고 지금 안경을 쓴 걸로 좀 추정이 되죠. GPG 반사가 네. 됐고 있는데 이분은 평상시에 농담을 좀 자주 재밌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데뷔에 관해서 얘기도 자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데뷔해서 걸프전보다도 먼저야 라는 농담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데뷔 시절이면 1988년. 네. 그다음에 걸프전이면 1990년. 네. 그때 데뷔해서 뭐 발라드 가수예요? 이때는 발라드 아니에요? 그렇죠. 발라드 가수 맞고요. 참고로 이분이 데뷔했을 때 지금도 많은 소녀 팬을 거느린 신승훈 씨 그리고 윤상 씨 등 오빠 부대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 다른 어떤 오빠 부대들과는 오빠 스타들과는 달랐습니다. 일단 객원 가수로 시작해서 작곡가, 작사가로 인정을 받는 오빠. 이분 뭐 대한민국 역사에서 거의 뭐 최초 가장 뭐 대단한 분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힌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래, 이분의 노래,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굉장한 절절한 감성이 담긴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자, 네. 뮤직 큐. 교복을 농담 좋아하시는 분 맞죠? 교복 시작할 때부터 알겠네요. 네.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 농담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목소리가 감미로워요. 가사가 시작해요. 그래도 네. 좋았어 2월, 3월이면 이게 또 그렇죠. 들리는 노래죠. 들만 있으면 바로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네요. 자, 모두가 아실 것 같으니까 정답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윤종신 씨. 씨입니다. 네. 이 윤종신 씨가 1990년에 015B 1집에 객원 가수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타이틀곡 텅 빈 거리에서를 비롯해서 세 곡을 불렀는데 어머 세상에 나오자마자 또 눈길을 확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집은 본인이 솔로 앨범을 냈는데 그게 바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우리에게 윤종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해준 너의 결혼식
그 앨범이었어요. 아, 뭐 대단한 히트곡이죠. 네. 너의 결혼 씨. 그런데 이 곡이 뭐 실수로 만들어진 곡이에요. 네, 맞습니다. 윤종신 씨가요, 과거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곡이 만들어지게 된 비하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 곡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윤종신 씨가 원래 다른 분한테 곡을 부탁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수소문을 해서 이제 딱 받았는데 이 번호가 다른 분의 번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박주연 작사가에게 연결이 됐는데, 제가 다른 분을 찾으려고 했었는데요? 라고 말을 못해서 그냥 이 박주연 작사가한테 그대로 곡을 맡겼는데 이렇게 명곡이 탄생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실수 덕에 우리가 명곡을 또 하나 만나요. 네. 사실 교복을 벗고 요것도 그렇지만 몰랐었어. 요것만 해도 맞아요. 닭살 돋는, 소름 돋는 그런 정말 역대급의 어떤 가사가 나온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죠. 맞아요. 그리고 요때가 아까 발라드, 그때 예. 발라드 아니 하셨잖아요. 예. 발라드는 가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작사가 3대 트로이카, 여자 배우 트로이카도 아니고 작사가 3대 트로이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박주연 씨랑 지혜 씨랑 한경무 씨랑 세 분이 있었는데 박주연 씨 요 트로이카의 이름을 당당히 올린 그런 유명 작사가였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박주연 씨가 거의 1990년대 이 노랫말 평정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자, 뭘 작곡했나 들어보시면 이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또 우리가 아까 들었던 김민우 씨의 사랑일 뿐이야. 이병열차 안에서. 그리고 또 이 윤종신 씨의 오래전 그날 너의 결혼식. 이게 다 박주연 씨 작사예요. 대단했죠.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사실 윤종신 씨 하면 저는 그 푸드송 굉장히 좋아하는데 팥빙수라는 노래는 여름에 들으면 진짜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팥빙수라는 노래가 벌써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어요. 2001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이 팥빙수 같은 경우는 해변의 여인 그리고 바다의 왕자 등과 함께 여름송 레전드로 불리고 있죠. 과거 한 인터뷰에서 윤종신 씨가 자신의 이 앨범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앨범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 9집이다. 제일 창의적인 작품이었다. 버릴 곡이 하나도 없었다. 라면서 이 팥빙수가 들어간 앨범 그리고 노래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에 소녀의 마음을 흔들었던 감성 멜로디의 주인공이 이렇게 푸드송을 만들게 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윤종신 씨가요. 당시 이런 고민을 했대요.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감성적인 발라드 가수로만 보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냈던 것이 바로 이 팥빙수였는데요.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시도였는데 완벽히 저는 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 노래는요. 어떤 것이든 이 노래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런 윤종신 씨의 소신 덕분에 발표한 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믿고 듣는 썸머송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팥빙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팥빙수 준비를 했습니다. 윤종신 씨의 노래 팥빙수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신나죠? 네. 여름을 당기는 느낌인데요. 비슷하게 계세요. 노래도 귀여워요. 맞아. 여름에 들으면 아니 올해도 여름 되면 계속 맞아요. 갑자기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팥빙수 먹고 싶네요. 그리고 레시피예요. 저거 들으면서 만들면 돼요. 노래가 나왔을 때 그러면 계절 노래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게 팥빙수 연금이라는 소리를 그렇죠. 지금 20년째 또박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범준 씨의 벚꽃 엔딩보다 그렇지. 원조가 있는 네. 거죠. 이 팥빙수 연금. 네. 이 윤종신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돈 많이 벌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여름 내내 불려지고 나서 이 가을이 되면 쏠쏠하게 그럼. 들어온다 그래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15년 동안 아들을 키웠다. 세상에 자식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저작권료가 짐작이 되시죠? 네. 근데 워낙 명곡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 저작권료를 기록한 노래는 뭘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 노래 예인 MC도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바로 2017년에 공개했던 존니라는 노래입니다. 이때 2017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별다른 홍보 없이 역주행으로 1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요. 그 결과 금액이 궁금하시죠? 3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존니로요? 네,
윤종신 씨의 이 존니가 1위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남자의 뭔가 지질한 감성을 최대한 처절하게 불렀고 노래 가사 보면 존니 사랑해서 이러면서 이 헤어진 남자의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입소문만으로 이 흥행 신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신이 오빠 얘기까지 또 다음 오빠는요. 자, 세 번째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걸로 봐서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뭔가 강인한 남성의 우리 이미지가 오빠가 아저씨 된다며 사실. 네. 네.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면요. 이분 80년대 소녀들을 라디오 앞으로 자동 소환하게 만들었던 소녀들의 감성지기 오빠입니다. 감성지기 오빠. 그러면 DJ였나? DJ. 80년대 DJ. 네. 지금까지 하고 DJ. 배철수 씨는 아닐까? 수염은 약간 수염이 여기 있는데, 수염이 살짝 있는데. 자,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요. 이분이 3집, 4집, 5집 이 세 개의 음반을 가지고 판매량이 약 700만 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로트와 팝이 강세했던 1980년대에 우리나라 음악 시장을 가요 중심으로 어떤 판도를 싹 바꾼 정말 발라드의 초석을 다진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이 오는데. 저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일단 노래 굉장히 잘하시고 네. 그렇죠. 공연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렇죠. 혹시 그 팬클럽 이름이 네. 마구간 아닌가요? 마구간. 네. 요 분의 맞나요? 어떤 노래를 모창을 하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죠. 네. 이렇게 시작하시는. 자, 이분이 불렀던 노래 히트곡 가요 톱텐에서 정말 5주 연속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한 소녀들의 마음을 잡고 정말 소녀들을 흔들었던 소녀들의 감성직인데요. 노래를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뮤직 큐. 아유, 알죠. 우리들의 로망식.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 와, 정말 명곡이네요. 별이 명곡이죠. 빛나는 밤에. 연습 하셨나봐요. 자, 정답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문세 이문세 씨. 씨입니다. 저 그거 궁금해요. 홍 기자님. 이문세 씨를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오빠예요? 1980년대 팝, 유행이던 팝을 누르고 한국 대중가요의 흐름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가수였는데요. 1980년대 중후반에 이 팝이 굉장히 대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팝송 1세기였는데 이때 이문세의 3집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클래식하고 정말 격조 있었어요. 이문세표 발라드, 또 작곡가 이영훈 씨 빼놓을 수 없죠. 이영훈표 발라드가 뭔가 이 1980년대 트로트, 비트로트 이렇게 나눠졌던 여기에 한국 대중가요의 어떤 새로운 해답, 답안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팝 발라드의 시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명곡들을 쏟아냈고요. 또 하나 보태고 싶어요. 저희가 그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별이 빛나는 밤에 들어야 되는데 네. 집에 가는 동안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 라디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교하면서 그 길에. 하교길에 그걸 틀어놓고 들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또 이게 우리가 마이마이 여기도 라디오 기능 된 거. 왜냐면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마이마이. 그래서 그거 듣고 가다가 이제 집에 가면 다시 라디오로 또 크게 틀어놓고 이제 듣고. 이어가는 거죠. 이야, 진짜 좋아하셨네요. 그럼요. 많이 정말 오늘. 저 이 엽서도 사연도 보내서 채택도 됐어. 그거 듣고 이러고 다닐 때 꼭 저 거리에서 불신 검문해요. 학생 일로 와봐. 그렇죠. 진짜요? 아니, 내 가방은 지가 왜 뒤져? 내가 발라드에 정말 한 획을 걷고 이때 대중가요의 흐름을 바꾼 그런 노래예요. 네. 근데 제 생각에 이 정도 명곡이면 3일이 웬 말이야. 세 달은 고민했을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게 이 곡이 30여 분 만에, 30분 만에 만들어졌다고요? 맞습니다. 노래 난 아직 모르잖아요는요. 이문세 씨의 3집에 들어가 있는 수록곡이었는데 이 돌아가신 이영웅 작곡가가 이문세 씨 3집의 앨범 프로듀싱을 맡았어요. 그런데 녹음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문세 씨가 작곡가에게 의견을 낸 거예요. 저기 조금 쉬운 곡, 한 곡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의견을 작곡가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30분 만에 연습실에서 뚝딱뚝딱뚝딱 만들었는데 이 곡이 바로 난 아직 모르잖아요. 천재야. 네. 맞아요. 30분 만에. 이거 마치 있잖아요. 누가
악보를 준 것처럼 그렇게 근데 그걸 또 들었더니 갑자기 막 가사가 막 나오더라는 거죠. 자, 가사까지 그냥 막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노래가 또 가요 톱10 오지연석 골든컵의 주인공이 됐고 이문세 씨가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축복 같은 노래, 은혜를 준 곡이었다. 회상하네요. 네, 정말 근데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문세 씨 하면 정말 빠질 수 없는 분이죠. 영원한 콤비, 이영훈 작곡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81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83년도에 이제 2집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가수였던 이문세 씨였는데 대중가요,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된 것이 바로 이영훈 작곡가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은요, 이문세 씨 총 8장의 앨범을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명곡을 탄생시켰습니다. 3집 앨범 난 아직 모르잖아요를 시작으로 소녀, 광화문연가, 붉은 노을,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옛사랑 등 제목만 들으면 바로 멜로디가 생각나는 이런 아주 명곡들을 탄생을 했는데요. 이 노래들은 가히 이문세 씨의 노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아직 모르잖아요. 이건 뭐 한국 발라드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다 이런 맞아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출발점인 대단한 노래인데 들어보세요. 굉장히 듣기도 편하고 불러보면 또 우리가 부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차별점이 있었어요. 그전에 좀 발라드다, 감성 노래다 그럼 뭔가 쥐어짰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상큼, 발랄 막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 10대 소녀 팬들의 감성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3집 앨범 150만 장이나 팔렸는데 사실 저도 태어나서 제 돈 주고 산 첫 번째 콘서트 표가 이문세 중학교 때였는데 같이 이문세 콘서트 갔던 그 친구랑 지금도 절친이에요. 예. 근데 인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3집을 시작으로 네.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했죠.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판매를 하게 됐었던 이 대표적인 앨범과 곡이요. 87년에 발표한 사랑이 지나가면입니다. 이문세 씨의 4집 앨범인데요. 무려 285만 장을 돌파하며 지금까지 가수 이문세 씨의 대표 앨범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문세 씨의 5집 역시요. 258만 장이라는 엄청난 판매 기록을 세웠는데 이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오르면서 소녀 팬을 넘어서 대중이 사랑한 가수로 이문세 씨를 기억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문세 씨의 노래는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고 우리 세대들한테는 정말 감성 충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그때 그 시절에 나는 거기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그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 있어. 그리고 그 1집, 2집, 3집, 4집 그때마다 그녀들이 있어. 어머, 계속 바뀌셨네. 추억인 거죠, 추억.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문세 씨 노래 다 좋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국민가요라고 할 만한 20대부터 60대까지 노래 다 흥얼거릴 수 있는 그 노래가 있어요. 2011년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문세의 노래는? 하고 물어봤더니 이 노래가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실까요? 뮤직 큐. 붉은 노을. 아유, 근데 더 어린 친구들은 이 노래가 빅뱅 노래인 줄 알아요. 맞아요. 원곡은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가 그냥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 다 따라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 세상은 너뿐이래요. 근데 대답은 없고 너무만 네, 불게 타는 거죠. 지금 가슴이 붉게 타고 네. 볼이 붉게 타는 거죠, 발그레. 그걸 세상에 시적으로 붉은 노을이라. 네. 네. 인생을 담은 그런 노래들을 편하게 부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한테 사랑받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문세 씨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래는 하나의 시이자 언어이고 가수는 낭송자로서 멜로디를 얹었을 뿐이다. 정말 그 시절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오빠로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시절에 이어서 지금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오빠라고 불리는 이문세 씨인데 그 결혼식 현장 어땠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우리의 별밤지기는 말하자면 또 신해철 씨 이전에 우리의 정신적 지주였거든요. 근데 세상에 떠나간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1989년이었습니다. 이 인기는 결혼식장까지 이어졌는데 세상에 하객석에 지인, 가족보다 10대 소녀 팬들이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거의 이거 공연장이야? 이럴 정도였는데 이때 신랑한테 물어보잖아요.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안 돼! 우리 오빠 안 돼. 저희 사실 다 그때 그 국민 신우였어요. 이 부인 되신 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막 어떻게든 흠을 잡고 싶고 우리 오빠가 아이고. 아깝고 그 눈물 나던 시절이 다시 생각나네요. 근데 또 DJ 할 때도 멘트가 기가 막혀요. 네. 맞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말고 왜 저 아침에도 좀 한 적이 맞아요.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저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하늘 보셨어요? 이런 멘트가 나와요. 구름 한 스푼 떠서 카푸치노 한 잔 하고 싶어요. 그런 멘트를 이문세가 하면 또 닭살 돋지도 않아요. 네. 자연스러워요. 왜 담백하고. 네, 문세 오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강 오빠. 자, 네 번째 스타 눈코입 퀴즈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스타 나왔고요. 아이고야. 바로 알겠네. 나가라 정말 이 먹었네요. 사진에서도 뭔가 카리스마가 팍팍 풍겨 나오는 분인데요. 네, 보자마자 알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카리스마 이미 보여지고 있지만 간드러지는 창법으로 데뷔 당시에 아주 많은 소녀 팬들을 정말 두근두근 심장이 바운스하게 만들었던 그분입니다. 간드러진 창법이면 트로트죠. 그렇죠. 그렇죠. 발라드나 이런 게 아니라 맞습니다. 트로트. 트로트고요.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이 있지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싱어송라이터가 아닐까. 트로트계의 진정한 싱어송라이터. 왜냐? 이분이 만든 120곡이 넘는 히트곡.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야, 발표곡마다 정말 네. 큰 사랑 받았죠. 네. 대단했죠. 진짜 모른 척하기가 힘든 분이에요. 그렇죠. 네. 아직도 하지만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이분 중후한 저음 갖고 있는 분이죠. 네. 그리고 특유의 꺾기 창법이 있죠. 간드러지는 콧소리 있죠. 그리고 정말 뛰어난 남다른 노래 실력 갖추고 있죠. 정말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 가수인데요. 제가 그래서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 주특기들이 모두 들어간 그 노래입니다. 뮤직 큐! 너무 좋죠. 이게 목이 이렇게 막 꺾어져요. 그렇죠. 들으면서. 더 힌트를 드릴 아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 눈코입- 정답 바로. 네. 눈코입 퀴즈에 저걸 보면요. 네. 이게 눈 맞은 호랑이 같아요. 오, 진짜 호랑이다. 그죠? 눈썹 네, 이거 네, 봐요. 네. 오, 진짜. 어머, 진짜. 눈 맞은 호랑이야. 눈. 와, 그리고 이 흰색, 이 약간 이제 흰색의 눈썹이나 콧수염이 흰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네. 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렇죠. 바로 그분 나훈아입니다. 아, 어떻게 당연해 나훈아 씨를. 그렇죠. 나훈아 씨의 존재감은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네. 트로트 가수 중에 정말 보기 드문 싱어송라이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제 히트곡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까지 앨범 수만 200장이 넘습니다. 200장이 넘는 앨범을 발표했고요. 발표한 노래만 3,000여 곡이 넘습니다. 근데 그 노래들 중에 자작곡은요, 또 800여 곡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작곡이 800여 곡입니다. 그 중에 또 120곡이 히트를 하고. 네. 저작권료가 얼마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나훈아 씨 쪽에서 이게 뭔가 공식적으로 정확히 밝힌 저작권료는 아직까지도 없어요. 다만 이 전문가들이 월 저작권료를 추측을 해보건데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연간 아마 저작권 수입만 10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와, 월이라는 거 굉장히 놀랍네요. 연이라고 해도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네. 월이라고 하니까 네. 와, 바로 계산하게 되네요. 근데 정말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작사 작곡 능력이 엄청난 분이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능력을 발휘했을까요? 사실은 데뷔 때부터, 신인 때부터 그랬다 그래요. 1971년에 가수 조미미 씨,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 이 노래가 대히트를 쳤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작사 작곡가가 신인 가수 나훈아 씨였던 거죠. 야, 그때부터 그럼 진짜 능력을 발휘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근데 사실 요때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고서 이 노래들이 다 본인이 작사 작곡한 거래. BTS 인기 요인하고 똑같아요. 어머, 이게 우리 오빠가 쓴 가사야? 이제는 노래를 들을 때 더욱더 그 가사의 의미를 담으면서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네.
제가 여기서 좀 잠깐 좀 힌트를 드리면 라우나 씨가 물론 노래 잘하는데 이 가창력에 원천이 되는 게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창력의 원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뭐 배심이나 그죠? 목이나 뭐 배나 뭐. 목이나 뭐 그럴 것 같은데 아니고요. 어깨와 엉덩이라고 합니다. 어깨 엉덩이? 같은 노래를 불러도 이 타는 그 흥을 타는 이거. 리듬을 타는 모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엉덩이와 어깨의 리드미컬한 어떤 튕김이 이 가창력의 어떤 근본이 되는 그런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배에서 이렇게 목으로 올라오는데 이분은 배에서 엉덩이 한번 튕기고 맞아. 어깨 튀겼다 목으로 오시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라우나 씨 노래 들으면 자꾸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만의 몸짓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나훈아 이러면 또 같이 오는 이름이 있어요. 남진. 대표적으로 여성 팬을 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1970년대 정말 팬클럽도 있기 전에 네. 그때는 정말 커다란 팬 무리 거의 뭐 이것도 아미 군대입니다. 정말 남진파, 나훈아파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렬한 라이벌 구도는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정말 그때는 신드롬이었어요. 네. 대단한 아주 인기였죠. 네, 근데 요즘은 뭐 팬이란 단어도 흔하고 팬클럽도 많이들 하는데 그때는 그 팬을 어떻게 불렀어요, 그러면? 네, 당시 언론에서는요, 이 팬덤을 기성부대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성부대? 생각했을 때는 떠오르지 않잖아요. 네. 이게 네. 무슨 뜻이냐? 기할 기에 소리 성자를 넣어서 기이한 소리를 지르는 여성이들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기이한 소리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나훈아 씨와 이 남진 씨 두 기성부대의 힘이 엄청났잖아요. 근데 이 팬들이 굉장히 그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팬 테러 사건이라고 하죠. 팬 테러 사건 그게 1970년대쯤 되죠 아마? 네, 맞습니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나훈아 씨가 리사이트 공연을 하고요. 굉장히 열심히 무대를 꾸미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괴한이 무대로 난입을 해서 나훈아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요. 결국 중상을 입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결국 이 사건으로 나훈아 씨 왼쪽 뺨과 귀 뒷부분을 무려 66바늘이나 꿰매는 참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흉터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맞아요. 왼쪽 뺨에.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이 범행 동기를 궁금해했는데 이때 당시에 범인이 잡히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인기 있는 연예인을 해쳐서 나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다. 아니 너무 이런 황당한 진술을 얘기를 남겼고 이 범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의 배후로 가수 남진 씨가 의심. 워낙에 라이벌이야. 네, 왜냐하면요, 이 범인의 정체가 바로 남진 씨의 팬이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의 이 라이벌 구도가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이 남진 씨가 나훈아 씨를 좀 겁을 줘 달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돌았는데 정말 남진 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할 만한 소문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가요계가 그냥 남진 나훈아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오죽했으면 두 사람이 등장할 때 이 소녀 팬들의 함성이 와 이렇게 기성부대라고 하잖아요. 와 이게 함성이 터지고 다른 가수가 무대에 오르면 조용했다고 해요. 아주 정막할 정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팬들 사이에서 알력이 막 눈에 띌 만큼, 눈에 아주 보일 만큼 이 라이벌 관계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때 막 그냥 기성부대 막 했던 분들 지금 6, 70대. 근데 남진 씨 팬 아니었죠? 아이고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남진 씨 팬 아니었고요. 나훈아 씨 팬도 아니었고요. 고인이 되신 신성일 씨 팬이었다고요. 그래요? 평상시에 뭐 신성일 씨의 주소, 신상 명세를 달달달달달 외우고 다닐 만큼 스토커 행각을 일삼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고 신성일 씨의 그 스토커가 왜 또 나훈아 씨를 습격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 서울시민회관 이 공연에 신성일 씨가 등장했다 그래요. 게스트로 일종의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신성일 씨를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명 연예인을 해쳐서 내 이름을 알리겠다. 아니 세상에 이게 팬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신성일 씨를 해치러 간 건데 약간 술을 먹고 갔대요. 근데 술에 취해서 졸다가 엄마 눈을 떠봤더니 신성일 씨가 이미 신성일 씨 무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못할까 하다 그때 무대에 올랐던 게 나훈아 씨였던 거죠. 나훈아 씨도 또 인기인이니까 이 정도도 됐다고 탁 올라가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고 이후에 이 얘기를 어머 내가 사실은 신성일 씨 팬인데 지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기 뭐하니까 자기 자존심에 내가 남진 팬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나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남진 씨를 찾아가서 되려 내가 남진 팬이다 이 말을 내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돈을 내놔라 이렇게 또 남진 씨를 협박했다고 하니 남진 씨도 또 한 명의 피해자였던 거죠. 아니, 남진 씨만 진짜 억울하게 억울하죠. 들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그때 그 소녀 팬들, 나훈아 씨를 쫓아다녔던.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늙어가는. 네. 근데 나훈아 씨를 보고 싶을 텐데, 보려면 예매를 해야 되는데. 열리면 바로 매진이라. 정말 콘서트 티켓은요. 사실 정말 이 기자들도 갈 수 없는 네. 공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훈아 씨가 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 가족도 예매를 해서 봐라. 왜냐하면 팬들도 보고 싶어서 못 보는데 네. 기자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거 말 되냐. 가족들한테 그냥 주는 거 맞냐. 똑같이 기회를 평등하게 준다라고 해서 이 예매가요.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는 소녀 팬들이 자녀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나훈아 씨 콘서트 티켓이요. 저희끼리는 효도 티켓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이 자녀분들이 열심히 피켓팅이라죠. 피가 튀기는 티켓팅 전쟁을 막 chil러요. 예매가 정말 3에서 8분 만에 사이트가 그렇다고요. 닫히거든요. 네. 막 열심히 하는데 실패하면 엄마 미안해. 성공하면 엄마 나 했어! 라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네. 효도 티켓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효도 전쟁에 불을 지핀 건데 그 광클이라고 하죠. 네. 정말 미친 듯이 눌러도 안 된다던데. 안 돼. 게다가 사망설에 뭐 이렇게 오랜 공백기 뒤에 딱 컴백했던 그 2019년은 정말 광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서울 공연 8분, 대구 공연 4분, 부산 공연 3분 만에 매진. 정말 난리도 아닌 정말 이 피켓팅이라고 하죠. 피 터지는 티켓 전쟁이었는데 그때 못 보셨어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이 얼마 전에 제가 그 버추얼 공간에서 가요톱10 부활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체인지, 어깨춤 추면서 노래하셨어요. 요거 너튜브 또 방송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네. 준이 오빠 만나봤고요. 다음 오빠. 자, 마지막 스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코입 퀴즈입니다. 자, 마지막 스타 쭉 나와 있는데요. 알겠다. 일단은 어머머. 여기 선글라스 색깔이 이분의 네네. 네. 따가야겠어. 있는데요. 색깔 그리고 네. 저분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분이 나와야죠. 그야말로 연예인들의 연예인. 더 이상 수식어 필요 없는 원조 오빠 부대 주인공이죠. 네. 뭐 사실 남진 씨도 오빠 부대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딱 하나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그렇죠. 정말 손들팬. 내 음절로 손들팬을 기절시켰던 그 주인공. 네. 그냥 바로 노래 들어보죠. 바로 들어볼까요? 자, 뮤직 큐. 단발머리네요. 네. 그냥 흔들려요, 이거. 네. 진정한 바운스의 주인공이죠. 근데 뭐 사실 노래 듣기 전에도 알았고요. 그렇죠. 네. 노래 듣고 나서도 알아요. 제가 단발머리인데요, 지금. 자,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공개합니다. 가수 조영필 씨. 씨입니다. 조영필 씨입니다. 정말 아까 그 기도하는 깍 이 네. 노래 제목이 비련이에요. 네. 근데 이 원래 노래 가사가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인데 아니다. 기도하는 깍이 가사가 할 정도로 인기였죠. 네. 사실 뭐 그 정도 인기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LP, 테이프, 그다음에 또 CD, 음원 이게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계속 바뀌었는데 그 모든 터미널 채널에서 1위 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조 정말 스타 가수인데요. 자, 조영필 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한마디 가왕. 누구나 다 인정해요. 정말 한국 가요사의 왕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가왕이라는 호칭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다던데. 바로 자신이에요.
2011년 하는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아, 나 그런 수식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민 가수 그런 수식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런 불리길 원하냐? 조용필이라고 부르길 원한다. 1980년대는 정말 조용필 시대였고 그다음에 9시 뉴스에서도 그 팬들의 모습을 다룰 정도로 맞아요. 대단했죠. 네, 맞습니다. 조용필 씨는요, 오빠 부대라는 이 용어를 대중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이 팬심이 얼마나 대단하냐. 10대, 20대 팬 저리 가랍니다. 조용필 씨가요, 데뷔 35주년 기념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날 정말 하늘에서 구멍이 난 듯 폭우가 쏟아졌어요. 근데 이 중장년 5만 명의 팬들이 2시간 동안이나 맞아.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이 비를 고스란히 맞으면서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이 포착이 돼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공연하는 동안 내내도 그냥 그대로 비 맞으면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조용필 씨는 나오자마자 스타였습니다. 1집이 유례없는 인기를 끌었고 이때 이 소녀 팬들이 심지어 잡지를 냈어요.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잡지. 이름이 이터널리였는데 요거를 창간했는데 여기에 대학생까지 소녀 팬뿐 아니라 대학생까지 합류하면서 뭔가 팬클럽 활동이 좀 더 활기가 돌았고 여기다 우리가 천리안, 하이텔 요 PC통신 시대에 있었죠. 요때 천리안에는 조용필의 필 따서 하이텔에는 킬리만자로의 표범 노래 제목 따서 이 팬클럽 커뮤니티 정말 이때 커뮤니티란 말이 있었나 하는 그 시대에 있었고 요 뒤에 또 인터넷이 나오잖아요. 이때까지 또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서 필 21. 이거 이름이 예언을 한 것 같아요. 21세기에도 이어지는 조용필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야, 오늘 정말 추억 여행이다. 천리안 나오늘이 하이텔. 야, 근데 조용필 씨를 좋아하는 수많은 팬들은 그의 명곡, 가창력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렇죠. 또 좀 아까 나왔던 단발머리 이게 1집의 수록곡 중에 한 곡인데 현대적인 록 음악에 전자 드럼을 가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가왕으로 만들어진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도 합니다. 정말 조용필 씨가 한 일은 너무 많은데 일단 1집부터 히트였다고 그랬잖아요. 흔히 타이틀곡, 한 서브 타이틀곡 2곡 정도 인기인데 조용필 씨는 전곡이 다 인기를 얻었어요. 그건 뭐냐면 앨범이 나와야 되는 이유, 앨범 문화를 어떻게 보면 정착화를 시킨 거고 이 앨범이 100만 장이나 팔렸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11년 동안이나 연말 가요대상 본인이 실타하기 전까지 계속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조용필이 대한민국의 슈퍼스타, 세계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변하지 않는 도전의식. 정말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용필 씨의 어마어마한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누적 판매량 1000만 장을 돌파하는 기염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94년이에요. 정말 가요계 왕자에 앉는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가수만 설 수 있다는 미국 카네디 홀에서 한국 가수 또 최초로 공연을 해서 최초 조용필이 하면 모두가 최초가 된다라는 말까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3년에 발표한 19집 앨범이 또 한 번의 놀라운 기록을 써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 앨범을 참 좋아하는데요. 19집 앨범이요. 25만 장의 이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에 남자 솔로 가수 가운데 최다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돌 가수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하면서 이 가왕의 건재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60대 바운스 헬로. 대단했죠. 말도 안 됐죠. 네. 네, 행복한 디스크쇼. 오늘은 조용필 씨의 대표곡을 한 곡 듣고 갑니다. 그 겨울의 우와, 이제 이정환 씨까지 소환이 돼요. 근데 참 음색이 안 변하고 어떻게 이렇게 노래 참 잘하실지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곡을 딱 알아본 게요. 조용필 씨 역시도 이 노래를 처음 받았을 때 한치 망설임도 없었다 그래요. 맞아요. 이게 8집 수록곡인데 이 노래 불렀을 때 사실 나이가 30대 중반. 이거 사실 50대, 60대에 불러도 좋은 그런 깊은 감성의 노래인데 이렇게 또 이런 노래가 나온 배경이 있어요. 나훈아 씨 못지않게 조용필 씨 그 이상으로 싱어송라이터잖아요. 늘 내가 작사, 작곡한 노래 하다가 다른 작곡가 노래를 받아서 새로운 감성을 해볼까 하고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발표된 노래가 그 겨울의 첫 집인데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겨울 노래도 별로 없네 해서 이렇게 다른 작곡가의 노래를 불렀고 또 이게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았죠. 근데 조용필 씨는 참 창법이 독특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하시는 분들 창법인 것도 맞아요. 같고 네. 이 목소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여자 목소리인가 할 정도로 어느 순간엔 얇고 고음이고. 근데 이 목소리 관리에 대해서 이 조용필 씨가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제일 부르기 힘든 게 중저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이 중저음곡만 굉장히 계속해서 연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보면 내가 어느 곡이 지금 잘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중저음인 걸 찾아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노력을 이기는 건 없습니다. 천재보다 더하죠. 그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이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 목 관리라고 성대 관리랑 다르죠. 네. 이 관리 비법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올해 데뷔 54주년 많은 팬들이 그 20번째 정규 앨범 기다리고 있거든요. 반가운 소식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추억 여행 제대로 한번. 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오빠들 같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엔 쌀쌀하고 낮에는 덥고 어디에다가 옷을 맞춰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 신경 쓰시고요. 오늘은 또 전국적으로 봄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